안녕하세요. 교재 25쪽을 펴보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술은 억압을 부정하고 배제를 배제하며 고통을 표현하는 과정, 즉 부정의 과정 속에서만 예술일 수 있다. 억압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배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글쎄요, 우리 사회의 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주 깊숙이 아주 심연 속에서 작동하는 어떤 배제의 논리를 배제하면서, 그러면서 그 배제되고 억압된 것들이 받는 고통을 표현하는 과정,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과정 속에서만 예술이 진정한 예술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억압과 배제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 사이비 예술들은 그것들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그것들을 은폐한다면, 진정한 예술은 은폐의 논리에 저항하는 부정의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이 있는 곳에서 억압이 없는 것처럼 은폐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탐미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사이비 예술이다. 그래서 억압이 있는 곳에서는 억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은 물론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현실의 부정적인 것을 긍정하는 예술과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예술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그것은 보편타당성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며, 더구나 예술에서의 다원주의가 허무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제약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예술에 관한 예술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진정한 예술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과 사이비 예술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구별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수단토의 주장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로 많은 이론이나 예술들이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 한 사람이라도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술은 그것을 부정하는 힘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예술과 긍정하는 예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긍정 예술과 부정 예술은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 그림은 좀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큰 화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신순남이라는 분입니다. 신순남이라는 분인데 1980년대에 그려진 애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신순남 씨는 고려인이라고 말하겠죠. 고려인 또는 조선인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되면 우리의 이 한반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어떤 어려운 상황, 또는 또 다른 자유를 찾아서, 또는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또는 새로운 어떤 저항의 뿌리를 찾아서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중국이겠죠.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들이 있잖아요. 또 한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가보면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이라고 하죠.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쿠바에도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쿠바에도 한국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그때 옮겨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까레이스키 고려인, 즉 러시아의 고려인들 중에 뭐 2세라고도 할 수 있고 3세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신순남이라는 분은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까레이스키, 즉 조선인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고려인 또는 조선인 또는 한반도인으로서 자유를 찾아서, 또는 억압이 없는 땅을 찾아서, 또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또는 저항의 불씨를 찾아서 러시아까지 옮겨간 고려인들의 삶,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잔혹했겠습니까? 실제로 러시아의 황폐한 어떤 들판에다가 이분들을 러시아 정부가, 당시에 소련 정부가 몰아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개척지, 황무지, 이곳에 몰려간 고려인들이 그것을 일구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그 안에서 곡식과
어떤 채소를 가꾸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받았을 또는 조선인이 받았을 또는 한반도인이 받았을 어떤 고통, 억압, 그러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그들의 삶의 무게를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화가가 신수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특별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술에 관해서 여러가지 그 구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여예술과 순수예술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현실의 어떤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여예술을 하고, 순수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 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것이,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참여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다, 아니다, 예술은 순수해야 된다,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급예술과 저급예술로 나누어서 예술이 보다 더 심미적인 어떤 고도의 심미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고급예술, 아니면 대중들이 하는 저급예술, 또는 엘리트 예술, 대중예술,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별은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 이런 구별들을 반박할 수 있는 기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들은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땅 딛고 있는 현실 속에 인간이 아직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억압이 있고 소외가 있다면 그것들을 부정해내는 힘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예술을 저는 진정한 예술을 어떤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은,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옳지 않은 것, 비합리적인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합리성, 또는 우리가 그릇됐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옳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술은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좋음, 나쁨, 또는 예쁨, 추함, 더 나아가서 이런 이분법은 예를 들면 질서와 혼돈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상과 현실, 이런 모든 종류의 이분법에 거부하는 거예요. 예술이란 또는 철학이란. 그러니까 예쁜 것 속에 왜 예쁘다고 생각하는 속에 들어있는 추한 것을 들춰내야 되고, 사람들이 추하다고 버리는 것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어떤 거짓됨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거짓됐다고 배제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진실함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합리성 속에 들어있는 비합리성, 또는 비합리성 속에 들어있는 합리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술이다. 그것이 끝없는 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그러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부정적 현실이 있으면 한번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본주의가 싫어. 자본주의 안 사고 끝. 이게 전면적 부정이에요. 예술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술이나 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것은 한번 부정됐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예를 들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죠. 그죠? 또는 수학 시간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고 그래요. 그건 추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수학적인 세계, 논리학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한 번 부정됐다고 부정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나쁜 것은 한 번 나쁘다고 해서 좋은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건 추상적인 얘기예요. 현실에서 부정적인 것은 사라질 때까지 그냥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두 다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면적 부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회의주의자입니다. 전면적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주의자입니다. 이 회의주의자는 한 방에 허무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하면서 자기만 긍정하는 사람, 이것이 회의주의거든요. 그래서 자기조차 부정해버리면 허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면적 부정의 행토예요. 저는 가끔 이제 학생들을 보거나 또는 급진적인 어떤 사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부정해요. 세상 전부 다 나쁜 놈이야. 나만 착한 놈인가? 나만 괜찮은 사람인가? 나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부정적인 것은 끝없이 부정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부정적인 것은 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거든요. 내 안에 있건 바깥에 있건 부정적인 것을 끝없이 부정해가는 과정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속의 혼돈 속의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바로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술은 화해될 수 없는 불행한 의식, 배제되고 감금된 언어, 배반당한 약속, 가려진 어둠, 언어를 빼앗긴 존재들의 함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계에서 만남과 화해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끝없는 부정적인 것을 끝없이 부정하는 예술은 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할 수 없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소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의 예술이다. 이에 반해서 사이비 예술은 모순을 은폐하고 격화된 대립 앞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사이비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예술이 되려면 그저 어떤 어떤 미를 탐닉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소통 불가능한 걸 소통하게 해주는 것,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내면 속에 고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통은 뭐냐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죠? 제가 어떤 고통이 있어, 내면에.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통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순간 이미 고통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고통은 뭐냐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말하는 순간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나의 고통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무슨 말인가 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는 누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을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내 고통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곡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또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고통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범들이 있어요. 그 규범들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승대 문화적 기억과 규범의 총체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도덕관, 규범들, 그 규범들에 맞출 수 없는, 바로 그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이 더 큰 이유는 그걸 누구한테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오해받지 않겠다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심연한 인간의 바닥을 흐르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 불가능하지만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해 불가능한 것은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폄하하고 욕하는 거죠. 그것은 예술이나 철학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철학은 오히려 거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유의 최대와 폭력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정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책의 27쪽에 보면 예술의 길에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4장이 나옵니다. 앞부분 한 두 챕터만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의 문학작품을 손에 든 독자는 작가와 작품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기대해도 좋은가? 여기 문학작품 대신에 아무나 넣어도 되겠죠. 한 편의 그림을 손에 든 작가는, 한 편의 음악을, 한 편의 무용을, 한 편의 무엇을, 하여튼 예술로부터 독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죠. 어떤 독자는 일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재현을 기대하겠지만 다른 독자는 일상을 벗어나는 새로움을 기대할 것이다. 그죠? 재현과 그러나 어떤 독자도 일상을 너무나 일상적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동일한 것을 끝없이 반복하거나 증식하는 작품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죠? 계속 동일성을 반복하는, 동일한 것을 반복하고 증식하는. 그런데 실제로 잘 보세요. 우리 예술작품 중에 너무나 많은 예술작품들이 끝없이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고 증식한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어서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전문화된 나머지 일상으로부터 일탈이 아니라 이탈을 조작하는 작품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작품들 보면 그렇죠. 도대체 이게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작가만의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어떤 그런 작품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한 경쟁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질주하는 역동적 새로움을 들먹이지만, 오늘날 예술들이 그래요. 끝없이 새로운 걸 찾아서 방황하고 있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은 예술이 아니라 작품을 무한 복제할 수 있는 기술뿐이다. 작가는 이제 컴퓨터 자판 위를 떠도는 매끈한 손놀림으로 복제와 짜집기의 반복을 거쳐 만들어낸 상품에 참신하고 새로운이라는 부제를 단 상표를 붙인다. 그들에게 참으로 새로운 것은 새로움에 대한 공포와 배제의 논리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와 배제의 논리 속에는 언제나 사실에 대한 숭배의식이 또아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한다 할 때요, 진정한 새로움이란 뭘까? 진정한 새로움이란 뭘까? 그런데 어쨌든 이 새로움을 지향하는 오늘날 현대 예술들이, 또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이 상품의 논리에 따른 새로움이라는 거죠. 상품의 논리에 따른. 그러니까 오늘날 상품이 지배하는, 상품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새로움이란 상품의 논리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것은 상품화 될 수 있는 것만 새롭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7쪽과 8쪽에 걸쳐 있는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품 앞에서 어떤 독자는 왜곡된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기대하겠지만, 다른 독자는 저주받은 현실로부터 해방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억압적 현실 앞에서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현실로 육박해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 있겠죠. 예술이 어찌해야 되는 거냐. 그러나 어떤 독자도 현실 왜곡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우연적 사건으로 몰아가거나, 역으로 개성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는 작품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저주로부터 해방을 거부하고 현실 자체로부터 해방만을 약속하는 즐거움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않을 것이다 한 말은 사실 제가 쓴 말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그런 식으로 작품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 앞에서 그 왜곡이 우연적인 것인 것처럼 치부하거나, 우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게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거죠. 또 반면에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 극단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 속에는 우연과 필연이 내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 그 안에 우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죠. 또 필연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를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부정적 계기를 찾아내서 그걸 들춰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주로부터 해방을 거부하고 이 저주 상태를 벗어나는 게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을 내서 아예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현실 자체를 전면 부정. 세월호 사건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우주로 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민을 갈까요? 그 땅에는 다 빚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방을 향해 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약속할 수 있다. 가보겠습니다. 오로지 예술만이 해방뿐만 아니라 해방을 향해 가는 과정의 즐거움을 약속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목적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 됩니다. 과정 중심으로 사고해야지. 그러니까 해방은 오지 않아요. 아니, 결단코 옵니다. 모순되죠. 그러니까 해방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단코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방을 어떤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벗어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자, 그런 방식으로 예술은 또 철학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은 오히려 예술의 조건이다. 즐거움은 예술한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앞부분 좀 빼먹었네요. 다시. 즐거움이 비록 예술의 정신은 아니지만 기능이 없는 것만 아니다. 많은 예술가들 또는 예술 이론가들 중에 대부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것이, 예술이 지향하는 최고의 덕목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러면 우리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죠. 즐거움이라고 번역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엄청 중요하죠. 분명히 예술 작품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예술의 정신일까? 모든 예술이 지향해야 될 정신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기능적인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즐거움은 오히려 예술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방의 과정이 아니라 현실 도피의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은 예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즐거움은 카오스적 고통과 대화하는 자유로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순간 엄습하는 무력감, 저항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유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와 작가가 어울리는 달동네 유흥장에서, 이제 의인적으로 표현한 거죠. 달동네 유흥장에서 고통은 뭘로 바뀌어요? 운명으로. 야, 뭐 인생 별거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이런 식으로 고통을 운명으로 치부하는 거죠. 저주는 비극으로, 가벼움은 경쾌함으로, 그래서 오락은 풍류로, 그리고 도피는 해방으로 찬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즐거움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예술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현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아픔을 뿌리를 들춰내야 되고, 고통의 뿌리를 들춰내야 될까요? 아니면 아픔을 못 느끼게 해야 될까요?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의 후반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